오늘 아침에 이 눈이 오는 바람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시고 또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앞에 우리 김동길 박사님께서 핵심되는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일 강조하시는 게 역시 정치가 중요하다. 정치는 선거에서 결판이 나니까 내년 교육감 선거를 잘 해야 되겠다. 또 내년은 지방선거도 있는 날이니까 하여튼 선거를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선거를 잘 하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이 있는 집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힘이 있다는 것은 뭐냐? 표가 많다는 것이죠. 2007년 유권자가 한 3,700만 명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에서 유권자가 한 150만 명 늘어나서 한 약 3,900만 명이 됩니다. 연령 구조가 어떠냐 하면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50대 이상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약 35%였습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내년 선거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 50대 이상이 전체 유권자 3,900만 명의 40%를 차지합니다. 40%. 45세를 기준으로 하면은 45세를 전후로 하면은 막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45세를 기준으로 하면은 45세 이상과 45세 이하가 똑같습니다. 50대 50이죠. 그리고 하나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투표율이 항상 50대 이상이 더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만 있으면은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서 관심만 있으면은 즉 투표율을 높이면은 반드시 이 깽판 악당들한테 이 정치적 자리를 내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을 높이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주변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투표율을 높이자. 그날 비가 오든 오늘처럼 눈이 오든 뭐 눈이 오지 않겠지만은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야 된다 하는 그 간단한 원리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년은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교육감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서울시 교육감 선거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된 이유는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20%.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20%. 근데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50%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투표율을 한 60% 높이자 하면은 그 60% 속에서 50대 이상의 애국적인 이런 분들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잡념 다 버리고 나라는 우리가 방향타를 결정한다. 그것은 투표로 하는 것이다. 투표율을 높이자. 투표를 높이자 하면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기에 반대할 수가 있습니까? 주권 행사인데 투표율 높이자. 정치에 관심을 갖자. 그리고 도대체 누가 나오는지 좀 알아보자. 일본에서는 투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찍을 후보를 그 한자 이름까지 서서 넣습니다. 서서 넣습니다. 이게 동그란 도장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후보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름 모르는 사람은 아예 투표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동그라미만 찍고 그것도 이름도 모르니까 기호 따라 찍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누가 나왔는지를 연구를 하고 그 선거 공보가 오면은 가서 이건 촘촘히 있고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인한테 이야기하고 또 투표권이 있는 손자, 조카 다 이야기를 해주자 이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선거혁명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2007년 12월 19일에 한 번 했고 그 이듬해 작년 4월에 또 선거혁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선거혁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선거혁명을 두 번 했는데 그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많은 배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배신감을 느끼는 정도에서 아마 제가 제일 강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서 2007년 선거에 다른 후보가 좌파 후보가 당선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상황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나마 우리는 이명박 정부라는 아주 믿을 만한 교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도부 하나는 확보를 했으니까 이 5년 기간 중에 지금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명박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하든지에 대해서 감시 감독은 하지만은 그것 맡겨놓고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못하면 비판하는 그 기준은 헌법이고 국가이익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제 있었던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로 사기를 발주하는데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낙찰이 돼가지고 200억 달러 공사 플러스 운전비까지 하면 뭐 400억 달러 물론 그게 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일대 쾌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교육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겠느냐 보면은 이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어요.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교육의 씨앗입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1958년, 59년에 당시로서는 아주 거금을 들였습니다. 그분은 100달러까지 자기가 결제했다고 합니다. 해외 출장할 때. 35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트리거 마크 2라는 이 시험용 원자로를 도입을 해가지고 원자력 원을 만들고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고 해서 그때 그 가난한 나라가 원자력에 투자를 했습니다. 동시에 학교에 원자력 공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원자력 공학과 나와서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일단 인재를 양성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이 정원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수력을 할 거냐, 화력을 할 거냐, 가스를 선택을 할 거냐 하다가 1960년대 후반에 박 대통령이 원자력으로 간다 하는 위대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리원자력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1978년부터 가동을 하는데 외국 같으면은 그걸 지어준 웨스팅하우스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다 가동을 하는데 이미 그때는 우리는 50년대부터 교육을 받았던 이 원자력 인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는 짓자마자 바로 우리 인력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그러다가 한 15, 16년 이후에는 우리가 원자로까지 설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되었다. 원자력 발전 용량은 전체 우리 용량 중에서 한 25% 됩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 중단이 거의 없어요. 한 94%의 가동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 79%예요. 우리가 가동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를 정밀하게 운영하는 기술, 안전하게 운영하는 기술이 세계에서 한국이 1등입니다. 원자력 산업이라는 것은 모든 산업의 총화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1등이라는 것은 이 공업 분야에서는 뭐 최고다, 최고 수준에 한국이 도달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일본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계측을 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이루게 했다. 이게 교육의 덕택인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교육적 결단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이 합쳐지고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 능력이 거기에 덧붙여져 가지고 오늘 어제와 같은 그런 쾌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교육적으로 본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주변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교육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원자력 연구소에 있었던 사람만 된 게 아니고 건국 대통령과 근대화 대통령의 역할이 이런 게 있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다행히 내 임기 중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참 다행스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야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구나. 대부분은 이승만 이름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이 나라가 원자력 발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전 단계에 힘을 쓴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우리가 교육 문제를 오늘 논의를 하는데 한국에서 제일 큰 교사가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교사인 것입니다.